한 주간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TBS 기자와 함께 최신 핫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직 안 나오네요. 예, 나왔네요. 아이고, 살인진대기가 출몰하고 있답니다. 네, 지난 월요일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서울에서도 살인진드기가 나타났다라고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예. 공식 명칭은 작은 소 참진드기, 예.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일명 SFTS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이나 구토,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올해만 전국적으로 42명이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 이름이 작은 소 참진드기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소에 있는 진드기가 아닌가 그랬더니 모양이 소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네.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출몰을 하는 거예요. 원래 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면은 서울에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서울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거는 위험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네,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죠. 작은 소 참진드기. 서울에서 이제 총 19곳에서 7천여 마리 대량으로 발견됐는데요. 네. 네. 주로 시골 논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골 논밭이나 산길에 있다고 알려졌던 진드기가 서울에서도 발견됐다고 하니까 네.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같은 종은 맞지만 살인 진드기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살인진드기라고 불렀던 거하고 좀 다른 놈이에요? 같은 놈인데 예. 성향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성향이? 네. 이 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예. 일명 살인 진드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서울에서 발견된 아이들은 한 객체도 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진드기가요, 서울에서 발견된 건 2014년이 처음인데요. 서울시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채집하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 결과 바이러스가 한 객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이와 함께 추가로 진드기가 발견된 곳은 방역도 실시하고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진드기긴 한데 네. 그래서 똑같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는 있는데 네. 얘네들한테서는 바이러스가 안 나타났다 이런 얘기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기 걸린 친구가 있고 안 걸린 친구가 있는데 아하. 서울에 있는 애들은 하나도 안 걸려서 괜찮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네. 물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렸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일단 대처할 수 있는 방법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부분의 진드기가 겨울이 되면은 이제 땅 속으로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볼 수가 없는데 예. 11월까지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근데 아직 11월이죠. 그렇죠. 요즘 가을 단풍 보신다고 공원이나 산으로 많이 가실 텐데요. 맞아요. 가실 때는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으셔야 하고요. 예. 이제 뭐 풀숲에 닿거나 이제 앉을 때는 돗자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물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혹시 이렇게 진드기가 앉아서 나를 예. 물고 있다. 어떻게 예. 하시겠어요? 일단 무조건 잡아야죠. 우선 이렇게 막 잡아야죠, 때려서. 네. 그렇게 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진드기가 이렇게 물고 있다가 예. 몸이 날아가면서 부리가 그대로 살에 박혀 있게 되는 경우인데요. 아. 네,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진드기한테 물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징그럽고 싫더라도 예. 살살 털어내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진드기에게 물렸거나 물린 거를 모르더라도 산이나 공원에 갔다 온 후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이나 보건소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나들이 갈 때 꼭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데나 누우면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 같은데. 네, 키워드를. 당연한 얘기 같은데 네.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청소년의 나이가 예.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49세부터 24세? 네, 법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청소년 하면 중고등학생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9살은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청소년이라고 생각 잘 안 하죠. 네, 실제로 법적으로는 그보다 범위가 넓고요. 예. 대한민국 인구의 10% 예. 그리고 서울 인구의 17%가 바로 이 청소년인데요. 예, 예. 성인과 어린이 사이에 낀 세대라고 인식이 되면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아직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서울시가 청소년을 위한 5개년 종합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예.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네. 어쩌면 뭐 지금
청소년의 날도 없으니까 네, 뭐 그렇죠. 국제 청소년의 날은 있는데 한국에는 청소년의 날이 없거든요. 네. 예전에는 학생의 날이라고 있었다가 그것도 뭐 사라져버렸고. 그러면 이 정책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먼저 청소년 지원 기관의 시스템이 크게 개편됩니다. 현재 55개인 시립 청소년 기관을요. 예. 2021년까지 62개로 확대하는데요. 어허. 여태까지는 모든 기관이 비슷한 기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각 기관마다 뭔가 분야를 지정해서 전문적인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이게 좋긴 한데 그러면 그거 참 일일이 다 찾아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보려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딱 그 지적이 좋은데요. 예. 그 문제는 각 자치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아하. 네, 청소년 수련관은 개별 지원 기관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청소년은 자기 동네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제 관심사가 이겁니다라고 하면은 예. 수련관이 알아서 해당 기관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아하. 허브 역할을 하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으니까 거기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거 맞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리고 참정권에 대한 얘기도 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선거 연령 하향은 실제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서울시는 선거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는 했는데 예. 직접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 현행 만 19세인 공직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선거 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뿐 아니라 지난 촛불 집회 때 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 의식을 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예.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 사실은 뭐 독립운동도 중고생이 없었으면은 뭐 제대로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유관순 누나도 있었고요. 그럼요.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의 어떤 열망들이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해왔는데 반대하는 의견도 많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예. 단기간에 결정되긴 힘들어 보이는데요. 학교가 정치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 예. 시는 우선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려서 예.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먼저 청소년도 시민이다 이걸 알리겠다는 건데 예.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예.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청소년의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예. 청소년들도 모의투표를 진행했었죠. 예. 네, 그런 모의투표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들보다도 이제 충분히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투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장기 지원책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됐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금요일 자정이 뭔가요? 네, 굉장히 특별한 날일 수도 있고요. 네. 불편한 날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 하나씩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송년회는 12월에 많이 몰리는데 예.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진 뒤에 발생하는 불편, 바로 택시 승차 거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진짜 이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일단 택시 관련 애플리케이션, 네. 또 콜택시 시스템 이런 거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걸로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예. 아쉽게도 아직 택시 예약 제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하. 예약 과정에서부터 승객의 목적지에 따라서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기 때문인데요. 예. 앱을 통해서 10km 이상을 예약하면 예약 신청을 하면 성공률이 50%에 이르는데 예. 5km 미만의 거리를 예약하면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약 거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약 과정에서 목적지를 가려야 한다라는 예.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예약 거부도 당하고 승차 거부도 당하고 이거 해결책 없습니까? 네, 이번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 승차 거부 단속과 처벌을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여태까지는 직접 안 했어요? 단속은 시가 직접 해왔는데요. 예. 처벌은 개별 자치구의 몫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단속과 처벌이 이렇게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 거부 적발은 2만 9천 건에 달하는 반면에 과태료 부과는 3,700건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3%만 처벌을 받은 거죠. 그랬군요. 이제 서울시가 직접 단속과 처벌을 같이 하면 좀 더 그 처벌이 엄중하게 적용이 될 테니까 많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승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